내 부모님은 몬테나의 외딴 구석에 있는 낡은 집을 내게 물려주셨고, 내 동생 준호는 네브래스카 링컨에 있는 잘 관리된 집을 상속받았다. 내 아내 지은은 나를 약골이라고 불렀다. 준호에게 맞서 싸울 배짱이 없다고. 그리고 그녀는 나를 집에서 쫓아냈고 공정한 것을 위해 싸울 때까지 돌아오지 말라고 했다. 나는 몬테나로 차를 몰고 갔고 가슴이 상처와 호기심으로 가득 찼다. 이 집이 내 인생 전체를 바꿀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안녕. 내 이름은 강민수, 42세다. 나는 네브래스카 링컨의 작은 은행 지점에서 은행원으로 일한다. 내 삶을 묘사하자면 조용한 강물 같다. 고요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진정으로 생기 넘치지는 않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당신이 여기 있으니 내가 누구인지 왜 그런지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나는 이 무너져가는 집 앞에 서서 녹슨 열쇠 다발을 쥐고 있다. 내 가슴은 복잡한 감정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다. 나는 링컨에서 자랐고 중산층 동네에 똑같은 집들이 즐비했다. 흰 벽, 빨간 기와 지붕, 깔끔하게 다듬어진 잔디. 내 부모님 강철민과 박수진은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사였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였다. 그들은 나와 준호를 사랑했지만 그것은 시끄러운 사랑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친절함을 가르치고 양보하라고, 그리고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라고 가르쳤다. 하지만 항상 무언가 부족한 게 있었다. 이름을 붙일 수 없는 한 조각. 부모님은 우리 가족의 뿌리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다. 나는 반쯤 들은 이야기들로부터 조각조각 알게 되었다. 내 증조할아버지가 라코타 부족의 일부였다는 것. 라코타는 대평원의 광활한 초원에서 살았던 원주민 부족이다. 내 할아버지 강용철은 우리 가족에서 그 문화와 연결된 마지막 사람이었지만 내가 너무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아마도 우리가 도시 생활에 섞이길 바랐기에 할아버지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다. 아니면 우리의 라코타 유산에 대해. 내가 아는 건 모호한 이야기들 뿐이었다. 증조할아버지가 솜씨 좋은 사냥꾼이었다는 것, 할아버지가 비콘 산맥 근처 목장에서 일했다는 것, 그리고 우리 가족이 조상들의 땅을 떠나 네브래스카에서 새로 시작했다는 것. 나는 부모님을 탓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우리에게 더 쉬운 삶을 주고 싶었을 뿐, 도시에서 원주민들이 종종 경계의 시선을 받는 곳에서 다르다는 꼬리표로부터 자유로워지길 바랐을 거다. 하지만 가끔 거울을 보며 내 검은 갈색 눈과 두꺼운 검은 머리를 볼 때 나는 궁금했다. 내가 진짜 누구일까? 깊숙이 내 일부가 그 뿌리와 연결되기를 갈망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준호, 내 동생은 달랐다. 나보다 4살 어리고 그는 항상 주목의 중심이었다. 키가 크고 잘생겼으며 사람들을 쉽게 사로잡는 미소를 가진 준호는 야심차고 날카로웠으며 원하는 걸 얻기 위해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우리가 어렸을 때 그는 항상 더 큰 케이크 조각, 더 좋은 장난감, 그리고 부모님의 관심을 받았다. 나는 질투하지 않았다. 적어도 스스로 그렇게 말했다. 나는 형이었고 형은 양보해야 한다고. 하지만 가끔 나는 내가 너무 약한가 싶었다. 지은이 자주 말하듯이 지은 그녀의 이름만 언급해도 내 가슴이 조여온다. 우리는 15년 전 지인 파티에서 만났다. 그녀는 오마하의 부유한 가정의 딸이었다. 날카로운 녹색 눈과 완벽하게 스타일링된 금발머리를 가진 똑똑하고 결단력 있는 여자. 지은은 내 부드러움에 끌렸다고 했다. 다른 남자들과 다르다고,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나는 그녀를 첫눈에 반했고
그녀가 주변 모든 걸 생생하게 만드는 게 좋았다. 우리는 2년 데이트 후 결혼했고 그녀 부모님은 우리에게 링컨 교회에 작은 집을 선물로 주셨다. 그 선물에 감사했지만 항상 빚진 기분이 들었다. 우리 결혼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다. 지은은 부동산에서 일하며 항상 계약과 미팅으로 바빴다. 반면 나는 내 책상 작업에 만족했다. 숫자의 고요함, 장부 균형 맞추기를 좋아했다. 하지만 지은은 더 많은 걸 원했다. 그녀는 내가 사다리를 오르길 바랐고 그녀가 상상하는 강한 남자가 되길 바랐다. 민수야, 너는 계속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둘 거야? 그녀의 목소리에 실망이 배어 있었다. 준호가 너를 짓누르게 두고 동료들이 너를 앞지르게 두고 평생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살 거야.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경쟁하고 싶지 않았다. 준호 같은 버전이 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지은의 강말들이 칼처럼 베었고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내가 정말 약한가? 삶이 그냥 지나가게 두었나?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모든 게 변한 건 3월 어느 오후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부모님이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 트럭이 통제를 잃고 부모님 차에 충돌했다. 병원으로 어떻게 운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도착했을 때 차가운 복도에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다. 준호는 나보다 늦게 도착했지만 외견상 침착했다. 하지만 서류에 서명할 때 그의 손이 떨리는 걸 봤다. 장례식은 슬픔으로 무거웠다. 준호와 나는 거의 말하지 않았고 장례 준비와 방문객에 대한 짧은 말들만 주고받았다. 지은은 내 곁에 머물며 손을 잡아줬지만 그녀 눈의 거리가 느껴졌다. 아마도 그녀가 기대한 강함을 보이지 않아 실망한 걸까? 아마도 내가 형으로서 뭔가 증명할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 걸까? 일주일 후 부모님 변호사가 우리를 불러 유언장을 읽었다. 나는 많이 기대하지 않았다. 부모님은 부유하지 않았고 재산이 공평하게 나뉠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을 때 땅이 꺼지는 기분이었다. 박수진과 강철민은 네브래스카 링컨의 집과 모든 개인 자산을 막내 아들 강준호에게 남긴다. 변호사가 안정된 목소리로 말했다. 강민수에게는 몬태나 스틸워터 카운티의 부동산과 그 안에 모든 내용을 남긴다. 나는 충격받았다. 링컨 집은 준호와 내가 자란 곳으로 부모님의 추억으로 가득했다. 잘 관리되었고 편안했으며 오늘날 시장에서 $100만 가치였다. 몬태나 집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부모님은 결코 언급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산맥 어딘가에 살았다는 모호한 기억뿐이었다. 준호가 나를 보며 입가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었다. 엄마 아빠가 네가 도시 생활 싫어하는 걸 알았나 봐. 그는 반은 농담, 반은 진심으로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내 안에서 부풀어 오르는 불공평함을 숨겼다. 반면 지은은 분노를 참지 못했다.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녀가 폭발했다. 민수야, 그게 괜찮아? 아무것도 없는 곳에 허름한 오두막집을 봤는데 준호가 모든 유산을. 너는 형이고 내 동생이 그렇게 짓밟게 두는 거야? 그건 부모님의 바람이었어. 내 목소리가 쉰 채로 말했다. 난 이걸 원하지 않았어, 지은. 부모님의 바람? 그녀가 쓰디쓴 웃음을 터뜨렸다. 네 부모님은 분명 내게 아무것도 안 주신 거야. 그리고 너는 싸우지도 않아. 너는 약해, 민수. 항상 약했어. 그녀의 말들이 가슴에 펀치처럼 날아왔다. 나는 논쟁하고 싶었고 집이 필요 없다고 준호와 평화를 유지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마 깊숙이 그녀가 옳다는 게 두려웠을 거다. 그날 밤 지은은 나를 쫓아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해 일어나지 않는 남자와 살 수 없다고 했다. 가, 민수야. 그녀가 문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 쓸모없는 몬테나 집으로 가. 네가 남자임을 증명할 때까지 돌아오지 마. 나는 논쟁하지 않았다. 옷 몇 벌을 챙기고 차 열쇠를 들고 밤속으로 운전해 나갔다. 내가 도망치는 건지 무언가를 찾는 건지 몰랐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나는 고속도로에 있었고 몬테나로 향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준 녹슨 열쇠가 주머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몬테나 집은 서류에 따르면 콜드워터라는 작은 마을에 있었다. 산맥과 끝없는 소나무 숲 사이에 자리 잡고 나는 거기 가본 적 없지만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운전하며 이상한 걸 느꼈다. 마치 떠난 적 없는 곳으로 돌아오는 듯했다. 아니면 그냥 너무 피곤하고 상처받아서 상상이 장난을 치는 걸까? 도착했을 때 황혼이 내리고 있었다. 집이 희미한 빛 속에서 비뚤어진 실루엣으로 나타났다. 내가 상상한 것보다 작았고 벗겨진 지붕널, 깨진 창문, 벽을 타고 오르는 덩굴. 하지만 실망 대신 호기심이 느껴졌다. 이 집에 무언가 있었다. 드러나길 기다리는 비밀. 나는 차에서 내려 열쇠를 꼭 쥐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흙과 소나무 향을 실어왔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이게 내 유산이야. 나는 생각했다. 그게 뭐든 진실을 밝히기로 결심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갔고 각 발걸음이 자갈을 밟으며 바스락 소리를 냈다. 손에 쥔 열쇠 다발이 무겁고 차가웠다. 마치 과거의 비밀을 지닌 듯 현관문이 열쇠를 꽂자 삐그덕 소리를 냈다. 어깨로 밀어야 문이 열렸고 썩은 나무와 먼지에 습하고 곰삭은 냄새가 코를 때렸다. 안쪽에서 황혼의 희미한 빛이 지붕 틈으로 스며들며 금이 간 나무 바닥을 비췄다. 방 중앙에 버려진 낡은 테이블이 있었고 재와 그을음으로 덮인 벽돌 벽난로 옆이었다. 삶의 흔적은 없었다. 불도 사진도 가족이 살았던 흔적도. 하지만 실망 대신 이상한 충동이 느껴졌다. 이 집이 내게 속삭이는 듯했다. 마치 내가 그냥 보려 온 게 아니라 찾으러 온 걸 아는 듯. 나는 배낭을 내려놓고 링컨에서 가져온 손전등을 꺼냈다. 그 창백한 노란 불빛이 방을 훑으며 숨겨진 구석을 드러냈다. 집은 크지 않았다. 거실, 작은 부엌, 그리고 복도로 이어지는 몇 개의 방. 나는 각 방을 걸으며 발소리가 고요 속에서 심장박동처럼 메아리 쳤다. 주 침실은 녹슨 침대 프레임과 먼지 쌓인 낡은 담요 외에 비어 있었다. 또 다른 방은 창고처럼 보였고 썩어가는 나무 상자 몇 개가 흩어져 있었다. 하지만 복도 끝에 마지막 문을 밀자 내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이 문은 달랐다. 단단한 오크나무로 만들어졌고 복잡한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독수리와 태양의 이미지, 강처럼 흐르는 선들. 네브래스카에서 이런 걸 본 적 없었다. 손이 떨리며 열쇠를 자물쇠에 꽂아봤지만 맞는 게 없었다. 다발의 모든 열쇠를 시도했지만 문은 꿈쩍도 안 했다. 좌절과 호기심이 뒤섞여 계속하게 만들었다. 손전등으로 문 주위를 비추자 아래 모서리에 작은 틈이 보였다. 비밀 입구일까? 나는 무릎을 꿇고 틈을 만지자 느슨한 나무 판자가 느껴졌다. 약간의 노력으로 그것을 뜯어냈고 어둡고 좁은 공간이 드러났다. 나는 기어 들어갔고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렸다. 안쪽은 큰 옷장만 한 작은 방이었다. 손전등이 먼지 쌓인 나무 선반을 비췄고
거기엔 내가 본 적 없는 물건들이 놓여 있었다. 복잡한 무늬의 도자기 항아리, 화려한 실로 수놓은 가죽, 그리고 깨끗한 흰 깃털이 달린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 모퉁이의 달 아래에서 울부짖는 늑대의 이미지가 새겨진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내 숨이 빨라졌다. 이건 평범한 물건이 아니었다. 더 깊은 의미가 있었다. 마치 더 큰 이야기의 조각들처럼. 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마치 귀한 걸 깨뜨릴까 두려운 듯. 안에는 두껍고 무거운 가죽 제본책이 있었다. 페이지가 세월에 누렇게 변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펼쳤고 손으로 쓴 글씨가 나타났다. 라코타의 피를 이어받은 자들에게 보존하고 소중히 하라. 아래에 할아버지의 서명, 강용철, 그리고 날짜 1947년 8월 15일. 충격이 나를 관통했다. 이게 우리 가족의 유산이었다. 무너지는 집이 아니라 그것이 숨긴 것. 나는 바닥에 앉아 책 페이지를 넘겼다. 이건 그냥 일기가 아니었다. 우리 가족의 연대기, 라코타 사람들의.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 라코타어로 위대한 영혼을 뜻하는 와칸탕케에 대해 썼다. 그는 부족이 평원에서 살았던 날들을 묘사했다. 버팔로 사냥,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의식. 그는 백인 정착민들이 왔을 때의 상시를 썼다. 그들의 땅을 빼앗고 부족을 보호구역으로 강제 이주시킨.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회복력을 썼다. 증조 할아버지가 이 유물들을 숨겨 도난을 막았고 언젠가 후손들이 되찾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나는 눈물이 페이지에 떨어질 때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 순간만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내 부족과 가까워진 적이 없었다. 링컨에서 자란 모든 해 동안 나는 내 뿌리에 낯선 사람으로 살았다. 하지만 이제 이 먼지 쌓인 방에 앉아 나는 이름으로 불리는 듯했다. 강민수 은행원이 아니라 와칸탕카의 후손, 라코타 피를 이어받은 강민수. 나는 밤새 유물을 살폈다. 각 물건이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가 쓴 대로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은 비 내리는 의식에 쓰였다. 도자기 항아리는 미군에 의해 파괴되지 않도록 숨긴 전사들의 죄를 담았다. 사슴 가죽으로 덮인 작은 북은 가볍게 두드리자 여전히 공명하는 소리를 냈다. 그들의 금전적 가치를 몰랐지만 무가치하다고 알았다. 그들은 역사였다. 내가 결코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영혼. 다음 아침 나는 몬테나 대학의 고고학자 친구 톰에게 전화했다. 발견한 걸 간단히 말하자 그는 와서 보겠다고 했다. 톰이 방에 들어서자 그의 눈이 아이가 보물을 발견한 듯 빛났다. 민수야, 네가 앉아있는 게 뭔지 알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유물들 수백만 달러 가치일 수 있어. 물질적으로뿐 아니라 역사적 의미로. 이건 라코타의 유산이야. 전 세계 박물관이 거액을 지불할 종류. 나는 충격받았다. 수백만 달러? 그 돈으로 링컨 집을 되살 수 있고 지은의 빚을 갚고 편안히 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스치자 깊은 저항이 느껴졌다. 이 유물들은 팔 물건이 아니었다. 박물관이나 수집가의 손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내게 속했다. 아니, 우리 가족에게, 라코타 사람들에게. 톰은 더 자세한 감정을 위해 원주민 문화 전문가를 연락하겠다고 약속하며 떠났다. 나는 집에 머물며 할아버지의 책을 계속 읽었다. 각 페이지에서 가족의 투쟁을 더 알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 강철민이 몬테나를 떠나 네브래스카로 가기로 선택한 걸 썼다. 자녀들이 더 쉬운 삶을 살길 바래서. 하지만 그는 아버지가 라코타 문화에서 멀어지는 걸 보며 아픔을 썼다. 철민은 동화가 생존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썼다.
하지만 뿌리를 잊으면 자신을 잃는다는 걸 알아. 그 말들이 칼처럼 베었다. 나는 부모님을 생각했다. 할아버지나 부족에 대해 피한 이유. 아마 나와 준호가 과거를 언급하면 차별받을까 두려웠을 거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다. 과거는 짐이 아니었다. 힘, 정체성이었다. 이후 며칠 동안 나는 집을 수리하기 시작했다. 바닥을 쓸고 지붕 구멍을 메우고 유물을 보석처럼 조심히 청소했다. 매일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만난 적 없는 조상들과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이상한 꿈이 시작되었다. 끝없는 평원, 북소리, 긴 따은 머리의 남자가 언덕에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는. 어느 오후 도자기 항아리를 청소하던 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콜드워터는 외딴 곳이고 톰 외에 도착 후 누구도 본 적 없어 놀랐다. 문을 열자 나이든 남자가 있었다. 피부가 그을렸고 은발이 따져 있었다. 간단한 셔츠를 입었지만 눈이 날카로웠다. 영혼을 꿰뚫는 듯. 나는 사무엘 블랙 엘크야. 그의 목소리가 깊고 안정적이었다. 톰이 보냈어. 너는 강민수, 강용철의 손자?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안으로 초대했다. 사무엘이 비밀 방에 들어서자 유물을 보자 그의 눈에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감정이 빛났다. 자부심과 고통이 섞인. 그는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을 만지며 손가락이 떨렸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그는 물었다.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네 조상의 영혼, 우리 부족의. 사무엘은 라코타의 역사, 전쟁, 의식, 그리고 문화가 어떻게 억압되었지만 내 할아버지 같은 사람들을 통해 생존했는지 말했다. 그는 할아버지가 문화의 수호자였다고 했다. 유물을 숨겨 부족의 기억을 지우려는 자들의 손에 떨어지지 않게. 용철은 언젠가 그의 혈통 중 누군가가 찾을 거라 믿었어. 사무엘이 말했다. 그 누군가가 너야. 나는 어깨에 무게가 느껴졌지만 가슴에 불이 타오르는 것도 느꼈다. 나는 그냥 강민수, 소심한 은행원이 아니었다. 전사들의 후손, 이야기꾼들, 문화보호를 위해 살고 죽은 사람들. 하지만 모든 게 쉽지 않았다. 일주일 후 준호가 나타났다. 빛나는 SUV를 타고 익숙한 자신만만한 미소로 집에 성큼성큼 들어왔다. 형 민수, 보물을 찾았다고 들었어. 그의 톤이 반은 농담이었지만 눈은 계산적이었다. 톰이 친구에게 말했고 소문이 나한테 왔어. 그 유물들 엄청난 가치야. 내 피가 끓었다. 팔지 않을 거야, 준호. 나는 목소리를 침착하게 유지하려 했다. 우리 가족의 유산이야. 우리 부족의. 준호가 크게 웃었다. 유산? 제발 순진하게 굴지 마. 팔아서 돈 나누고 왕처럼 살 수 있어. 원하면 링컨 집과 이 집 바꿔줄게. 그의 제안이 나를 흔들었다. 부모님의 추억, 우리 어린 시절로 가득한 링컨 집. 일부가 동의하고 싶었다. 지은에게 돌아가 옛 삶으로. 하지만 할아버지의 책을,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을 보자 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안 돼, 준호. 내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다. 그건 우리 것이 아니야. 부족의 거야. 준호가 고개를 저으며 나를 미쳤다는 듯 봤다. 후회할 거야, 민수. 그는 떠나며 말했다. 내 약함을 항상 후회하듯. 준호가 떠나고 불편한 기분이 남았다. 그의 제안? 링컨 집을 이 집과 무가치한 유물로 바꾸는. 고요한 호수에 던진 자갈처럼 내가 깊이 묻으려 했던 생각들이 물결쳤다. 나는 비밀방에 앉아 할아버지의 가죽책을 쥐고 선반에 걸린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을 바라봤다. 손전등 불빛이 흰 깃털을 잡아 작은 별처럼 반짝이게 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여기 없었다. 링컨으로, 지은으로
내가 충분하다 생각했던 삶으로 떠돌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다. 콜드워터의 밤은 차가웠고 공기가 소나무와 습한 흙향을 실었다. 하늘이 별로 불타고 있었다. 너무 밝아 모든 별자리를 구분할 수 있었다. 네브래스카에서 도시 불빛이 항상 모든 걸 흐리게 하던 이런 하늘을 본 적 없었다. 여기서는 맑고 진짜였다. 마치 우주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나는 할아버지가 여기 서서 이 하늘을 보며 내가 지금 느끼는 걸 느꼈을까 궁금했다. 그가 나처럼 유혹에 직면한 적 있었을까? 다음 아침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녀의 목소리가 마지막 통화 때만큼 차갑지 않았다. 부드럽고 거의 다정했다. 우리가 처음 사랑에 빠졌을 때처럼. 민수야, 그녀가 말했다. 준호에게서 네가 찾은 것들에 대해 들었어. 정말 보물을 찾은 거야. 나는 전화를 꽉 쥐고 심장이 쿵쾅거렸다. 보물이 아니야. 지은, 내 목소리가 쉰 채로 대답했다. 유산이야. 우리 가족의, 라코타 부족의. 지은이 잠시 조용하다가 부드럽게 웃었다. 너는 항상 로맨틱해, 민수. 하지만 나는 더 실용적이야. 만약 그게 준호 말처럼 수백만 가치라면 팔 수 있어. 빚 갚고 새 집 사고 세계 여행할 수 있어. 그런 삶 원하지 않아? 더 이상 걱정 없는 삶? 그녀의 말들이 달콤한 멜로디처럼 내가 꿈꿨던 이미지들을 불러일으켰다. 더 큰 집, 해변 휴가, 동료와 가족의 인정. 하지만 동시에 깊은 저항이 느껴졌다. 이 유물들은 복권 당첨이 아니었다. 역사였다. 조상들의 영혼. 그걸 팔면 할아버지뿐 아니라 나 자신을 배신하는 거였다. 지은아, 나는 목소리를 안정되게 유지하려 했다. 네가 이해 못해. 이건 팔 물건이 아니야. 돈보다 더 의미 있어. 그녀가 한숨을 쉬며 톤이 날카로워졌다. 너는 여전해, 민수. 모든 걸 이상화해. 그 낡은 유물들이 뭐든 바꿀 것 같아? 청구서 안 내고 행복 안 가져다 줄 텐데. 너는 어리석은 꿈에 살고 있어. 그리고 내가 너 깨우는데 지쳤어. 나는 논쟁하고 싶었다. 내가 행복을 찾았다고, 돈이 아니라 뿌리와 연결해서. 하지만 침묵했다. 아마 내가 뭐라고 해도 지은이 이해 못할 걸 알았기 때문일 거다. 그녀는 내가 보는 걸 보지 못하고 소나무 사이로 스치는 바람에서 내가 듣는 걸 듣지 못했다. 몬테나로 올게. 그녀가 전화를 끊기 전에 말했다. 대면으로 이야기하고 싶어. 영원히 도망칠 수 없어. 나는 어두워진 전화 화면을 바라보며 폭풍이 다가오는 걸 느꼈다. 지은은 항상 나를 흔들고 의심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럴 수 없게. 나는 비밀 방으로 돌아가 나무 상자 앞에 앉았다. 할아버지의 책을 다시 열고 그 말에서 위안을 찾았다. 그는 증조 할아버지 와칸탄카가 영국 상인에게 부족의 신성한 물건에 금과 은을 약속받은 유혹을 받은 때를 썼다. 그는 거절했다. 부족이 굶주려도 돈은 오늘 음식을 살 수 있지만 그는 썼다. 영적 가치는 세대를 통해 우리를 지탱한다. 그 말들이 불꽃처럼 내 가슴의 어둠을 몰아냈다. 나는 강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나 자신을 위해, 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싸운 이들을 위해. 지은은 비가 내리는 오후, 일주일 후 도착했다. 베이지 코트를 입고 금발 머리를 높이 묶었고 우아하면서도 먼 듯 보였다. 집에 들어서자 벗겨진 나무 바닥과 금이 간 벽에 코를 찡그렸다. 정말 이렇게 사는 거야, 민수? 그녀의 목소리에 회의가 가득했다. 여긴 내 집이 아니야. 그냥 폐허덤이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를 비밀 방으로 이끌었다. 유물을 보자
그녀의 눈이 빛났다. 경외가 아니라 계산으로. 그녀가 도자기 항아리를 만지며 무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였다. 마치 평가하듯 이것들 아름다워. 그녀가 말했다. 정말 많이 가치 있을까? 그렇다면 뉴욕의 경매장을 알아. 우리는 재산을 벌 수 있어. 지은아, 내가 끼어들며 목소리가 단호했다. 팔지 않을 거야. 그녀가 돌아보며 미소가 사라졌다. 진심이야? 이 무너지는 집에 두고 썩게 할 거야? 민수야, 이건 우리 삶을 바꿀 기회야. 네 삶, 어쩌면. 내가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다. 하지만 내 건 아니야. 나는 내 목적을 찾았어. 이 유물들은 그냥 물건이 아니야. 우리 가족의 역사, 라코타 부족의. 나는 그걸 보호할 책임이 느껴져. 지은이 고개를 저으며 더 가까이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 변했어, 민수.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더 이상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시 시도하고 싶어. 팔아서 새로 시작하자. 모든 걸 용서할게. 네가 준호에게 짓밟히게 둔 거, 네가 나를 실망시킨 거,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 그녀의 말들이 칼이었지만 이번에는 나를 흔들지 않았다. 나는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떼고 새로운 힘을 느꼈다. 지은아, 내 용서가 필요 없어. 내가 말했다. 난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옳은 걸 하는 거야. 네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함께할 수 없어.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눈에 눈물이 글썽였다.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 아니라는 걸 봤다. 패배였다. 후회할 거야, 민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혼자 남아서 후회할 거야. 그녀가 돌아서서 나갔다. 나를 유물들과 함께 방에 남겨두었다. 조용한 동반자들처럼.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생애 처음으로 유혹의 압력에 단호히 섰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더 이상 평화를 위해 양보하는 약한 강민수가 아니었다. 나는 와칸탄카의 후손 강민수, 남자로서. 하지만 유혹은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낯선 사람이 문에 나타났다. 그는 시카고의 사립박물관 대표라고 소개했고 익명의 소식통, 아마 준호를 통해 유물 소식을 들었다. 그는 전체 컬렉션을 $300만 사겠다고 제안하며 존경받는 기부자 명단에 내 이름을 넣겠다고 약속했다. 앤더슨 씨, 이건 이 물건들이 세상에 알려질 기회예요. 그의 목소리가 벨벳처럼 부드러웠다. 존중으로 전시할게요. 나는 그를 보며 분노가 치밀었다. 존중? 내 목소리가 차가웠다. 유리 뒤에 넣는 게 존중이라고 생각해? 이건 라코타 부족의 거야. 그걸 보호하기 위해 살고 죽은 사람들의. 네가 그 영혼을 살 수 없어. 그 남자가 희미하게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제안하는 거예요, 앤더슨 씨. 마음 바뀌면 여기 내 명함. 그는 떠났고 불편함이 남았다. 더 많은 이들이 올 거고 더 많은 제안이. 그리고 나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시카고 남자와의 만남 후 나는 유물을 이 방에 영원히 가둬둘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보호해야 하지만 숨김으로가 아니라 교육, 이야기, 커뮤니티를 통해 살게 해야 했다. 문화센터 아이디어가 내 마음에 형성되기 시작했다. 차가운 박물관이 아니라 라코타와 다른 사람들이 배우고 연결되고 유산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생기 넘치는 곳. 나는 사무엘 블랙 엘크에게 먼저 연락했다. 그는 이른 아침에 집으로 왔고 약초차 텀블러와 따뜻한 미소를 가져왔다. 나는 아이디어를 공유했고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이 빛났다. 옳은 길이야, 민수. 그는 말했다. 용철이 내게 자랑스러워할 거야. 하지만 이건 혼자 할 일이 아니야. 커뮤니티가 필요해. 사무엘이 스틸워터 카운티의
라코타 커뮤니티 다른 사람들을 소개했다. 나는 전통 직조자 로즈, 화이트 디어와 수백 개의 의식 노래를 아는 장로 토마스 레드호크를 만났다. 그들은 나를 외부인으로가 아니라 긴 여정에서 돌아온 가족으로 환영했다. 나는 전에 경험하지 못한 연결을 느꼈다. 지은과도 준호와도 아니지만 내 피와 역사를 공유하는 사람들과. 로즈와 토마스는 문화센터 계획을 도왔다. 우리는 집을 복원하기로 했고 유물을 전시할 공간으로 바꾸기로. 라코타 언어 수업, 직조 전통의식을 열기로. 나는 저축을 써서 자재를 사고 커뮤니티가 수리해 도왔다. 그 날들 동안 집이 다시 살아났다. 지붕을 교체하고 벽을 다시 칠하고 의식을 위한 야외 공간을 지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지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로즈와 일하다가 준호가 부동산 회사에 연락해 내 동의 없이 집을 팔려 했다는 걸 알았다. 나는 분노했지만 사무엘이 침착하라고 재촉했다. 네 동생은 탐욕에 눈멀었어. 그는 말했다. 하지만 너는 그처럼 될 필요 없어. 네 사명에 집중해. 나는 변호사를 고용해 준호를 막았고 결국 집에 완전한 법적 소유권을 확보했다. 작은 승리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느껴졌다. 나는 더 이상 준호, 지은, 내 유산을 빼앗으려는 누구에게도 맞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 여름 어느 아침 문화센터가 공식적으로 개장했다. 우리는 전통의식을 열었고 북소리가 메아리치고 신성한 담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갔다. 사무엘이 의식을 이끌었고 나는 로즈가 수놓은 셔츠를 입고 그의 옆에 섰다.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라코타 커뮤니티와 다른 부족의 수십 명이 왔고 원주민 문화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들도. 나는 군중 앞에 서서 마이크를 쥐고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공유했다. 링컨에서 콜드워터로의 여정, 유물 발견, 그리고 그것들이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게 한 방법. 나는 내가 약하다고 생각했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이제 알아. 힘은 돈이나 권력에서 오는 게 아니야. 네가 어디 속하는지 알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는 데서 와. 군중이 박수를 쳤고 로즈의 눈에 눈물이 보였다. 의식 후 어린 소녀가 구슬 목걸이를 들고 다가왔다. 감사해요, 민수 씨. 그녀가 말했다. 라코타인으로 자랑스러울 수 있을 줄 몰랐어요. 하지만 오늘 그래요. 그녀의 말들이 선물이었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인이었다. 문화센터는 유물을 보존하는 곳이 아니었다. 자부심, 희망, 연결을 키우는 곳이었다. 나는 웃음과 수다 속에 서서 의식 연기의 향이 공기에 남아 전에 알지 못한 평화를 느꼈다. 하지만 깊숙이 내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걸 알았다. 이 집, 이 유물들은 내 뿌리를 찾게 도왔지만 더 중요하게 나 자신을 찾게 했다. 나, 강민수, 한때 약하다 불리고 양보하는 삶을 살던 이제 새로운 교차로에 서 있다. 다른 사람이 돼서가 아니라 진짜 나를 받아들여서. 라코타 피를 지닌 남자, 조상들의 유산을 보호할 책임과 의미를 갈망하는 가슴을 가진. 센터 개장 후 몇 주 동안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매 아침 일찍 일어나 진한 커피를 끓이고 일에 착수했다. 어떤 날은 로즈 화이트 디어와 함께 유물을 전시 배열하며 사무엘 블랙 엘크가 말한 이야기를 조심히 적었다. 다른 날은 토마스 레드호크와 앉아 그가 의식 노래를 가르치며 듣고 그의 목소리가 조상들의 평온을 연결하는 다리처럼 오르내리는 걸. 나는 여전히 서툴렀고 라코타 발음을 망치며 모두를 웃겼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각 작은 발걸음, 각 새로운 단어가 내 뿌리에 가까워지게 했다. 하지만 나는 항상 강하다 느끼지 않았다. 센터가 닫힌 밤
나는 비밀방에 혼자 앉아 할아버지의 가죽책을 바라보며 이걸 앞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의심했다. 압력은 외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었다. 준호, 지은, 유물을 사려는 제안들. 하지만 내부에서 실패를 두려워했다. 이 유산을 해칠까? 할아버지나 라코타 커뮤니티의 신뢰에 합당하지 않을까 두려웠다. 어느 저녁 독수리 깃털 머리 장식을 청소하던 중 사무엘이 들어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신성한 담배 막대를 들었다. 그는 그것을 피우고 연기가 공기에 휘감기며 마침내 나를 봤다. 걱정하고 있지? 그는 물었다. 목소리가 낮고 숲을 통한 바람처럼. 나는 한숨을 쉬며 머리 장식을 내려놓았다. 이걸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내가 말했다. 이걸 보호하고 센터를 의미 있게 만들고 싶지만 두려워요. 제가 할 수 없을까? 라코타로 자라지 않았어요. 그냥 몇 달 전 뿌리를 찾은 링컨의 은행원이에요. 사무엘이 미소 지었다. 너무 많이 봐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의 미소. 내 증조 할아버지 와칸탄카가 결코 두려움 없었을 것 같아. 그는 물었다. 그는 이길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부족을 위해 싸운 전체 군대 앞에 섰다. 힘은 두려움의 부재가 아니야. 민수. 힘은 떨면서도 옳은 걸 하는 거야. 그의 말들이 바람처럼 내 가슴의 안개를 거쳤다. 이 여정은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 목적지를 모르더라도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내는 거라는 걸 깨달았다. 사무엘이 풀과 구슬로 엮은 작은 목걸이를 건넸다. 입어봐. 그는 말했다. 혼자 걷지 않는다는 걸 상기시켜 줄 거야. 네 조상들이 함께야. 나는 목걸이를 걸었고 풀의 시원함이 피부에 느껴졌다. 그 밤부터 의심할 때마다 목걸이를 만지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사무엘이 뒤에 서 있는 걸 느꼈다. 내 자아 발견 여정은 집이나 문화센터에서만 일어나지 않았다. 라코타 커뮤니티가 가르친 작은 순간들에서 펼쳐졌다. 어느 날 로즈가 그녀 집으로 초대해 아이들에게 전통 직조를 가르치고 있었다. 나는 거기 앉아 그들의 작은 손이 직조기 위를 움직이며 복잡한 무늬를 만드는 걸 봤다. 로즈가 각 디자인의 의미를 설명했다. 지그재그는 번개, 원은 모든 생명의 원천인 태양. 나는 듣고 나도 처음부터 배우는 아이처럼 느꼈다. 민수 씨, 직조해보세요.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톰이라는 소년이 불렀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로즈가 나를 의자로 밀었다. 부끄러워하지 마. 그녀가 말했다. 모든 건 첫걸음부터 시작이야. 나는 서툴게 직조기를 다루며 실을 엉키게 하고 아이들을 웃겼다. 하지만 작은 비뚤어진 천 조각을 완성했을 때 이상한 기쁨을 느꼈다. 잘해서가 아니라 시도할 용기를 냈기 때문. 그 순간 이게 내가 항상 부족했던 힘이라는 걸 깨달았다. 경쟁하거나 이기는 힘이 아니라 배우고 성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힘. 하지만 모든 여정에는 도전이 있다. 어느 아침 라코타 언어 수업을 준비하던 중 준호 변호사의 편지를 받았다. 그는 집의 공동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고 부모님 유언장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편지가 펀치처럼 타격을 주며 나를 비틀거리게 했다. 준호와의 싸움이 끝났다고, 법적 소유권을 확보한 후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잘못이었다. 준호는 돈만 원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합당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고, 내가 항상 패배자라는 걸. 나는 사무엘에게 전화했고 그는 바로 왔다. 우리는 베란다에 앉아 먼 산맥을 보며 모든 걸 말했다. 피곤해요, 선생님. 내 목소리가 쉰 채로. 그냥 옳은 걸 하고 싶지만 왜 모든 게 이렇게 힘들죠? 준호, 지은, 유물을 사려는 사람들.
온 세상이 나를 반대하는 듯해 사무엘이 잠시 조용하다가 하늘을 가리켰다. 저 독수리 봐. 그는 물었다. 높이 날지만 바람이 없어서가 아니야. 바람을 이용해 자신을 들어 올리는 법을 알기 때문이야. 내 도전들, 민수야, 그 맞바람이야. 그게 널 쓰러뜨리게 두지 마. 더 높이 날아오르겠어. 그의 말들이 새로운 관점을 주었다. 준호, 지은, 어려움들. 그들은 적이 아니라 교훈이었다. 나는 준호를 분노가 아니라 결의로 직면하기로 했다. 숙련된 변호사를 고용하고 재판을 준비했다. 그동안 센터에서 계속 일하며 소송이 나를 늦추지 않게 했다. 매일 더 강해지는 걸 느꼈다. 재판에서 이길 거라서가 아니라 옳은 걸 위해 싸운다는 걸 알기 때문. 재판은 콜드워터에서 몇 시간 떨어진 빌링스에서 열렸다. 나는 법정에 들어서며 준호를 집 방문 후 처음 마주쳤다.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자신만만했지만 그의 눈에 공허함이 보였다. 돈만 쫓는 사람의 공허함. 증언할 때 불려나가 내 이야기를 숨김없이 말했다. 몬테나로의 여정, 유물, 문화센터, 그리고 왜 그걸 존중하지 않을 손에 넘길 수 없는지.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판사를 보며 말했다. 우리 가족을 위해, 라코타 부족을 위해, 이 유산을 살리기 위해 싸운 이들을 위해. 반대로 준호는 집과 유물의 물질적 가치만 말하며 몫을 주장했다. 하지만 판사, 날카로운 눈에 나이든 여자가 숫자에 동요되지 않는 걸 봤다. 결국 그녀는 부모님 유언장의 명확함과 유산의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내 헌신을 인용하며 집과 내용물이 나의 것이라고 판결했다. 법정을 나서며 준호가 나를 봤지만 아무 말 없었다. 나는 그에게 집을 안가품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고, 여전히 형제로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준호가 들을 준비가 안 됐다는 걸 알았다. 나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고 어깨에서 무게가 내려지는 걸 느꼈다. 콜드워터로 돌아와 커뮤니티의 지지에 감사하는 작은 의식을 열었다. 우리는 열린 하늘 아래 모닥불을 피우고 라코타 노래를 부르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나는 모두 앞에 서서 녹슨 열쇠 다발로 도착한 소심한 남자가 아니었다. 나는 강민수, 승리가 아니라 진실한 삶으로 내면의 힘을 찾은 남자. 나는 책을 쓰기 시작했다. 할아버지의 일지를 기반으로 내 이야기와 가족의 연대기를. 미래 세대, 토미 같은 아이들, 구슬 목걸이를 준 소녀처럼 그들이 귀한 유산을 지녔다는 걸 알게 하려. 나는 라코타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었고 의식에 참여하고 전통 사냥을 시도했다. 여전히 초보자라 토마스 레드호크를 울릴 만큼 웃겼지만 내 행복은 이제 내가 소유한 게 아니라 줄 수 있는 데 있었다. 아이가 라코타 단어를 배울 때마다, 의식에서 북이 울릴 때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으로 조상들에게 보답하는 느낌이었다. 어느 저녁 베란다에 서서 별 가득한 하늘을 보며 할아버지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는 듯 했다. 나는 사무엘이 준 목걸이를 만지며 속삭였다. 나를 믿어줘서 감사해요. 바람이 불어오며 소나무 향을 실었고 이 여정이 얼마나 힘들든 결코 혼자 걷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나는 더 이상 양보하는 약한 강민수가 아니었다. 나는 와칸탄카의 후손 강민수, 조상들의 유산을 보호하며 목적을 찾은, 그리고 내 가슴에 처음으로 진정으로 라코타 유산에 자랑스러웠다.